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민법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죠. 자료를 물론 이제 올려드렸지만 자료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개정이 됐고 이게 올해 우리가 출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특히 개정된 부분에서는 기출되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기출되었던 부분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기출됐던데 그 부분 이제 개정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개정사항 관련해서 기출되었던 문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정된 부분을 기초로 출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2023년도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거 아주 중요한 게 개정이 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 요거는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소액 임차인은 그 주택이 경공매되었을 때 그 경공매 대가로부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이 시행령에 있어요. 그게 이제 개정이 됐죠. 그 개정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세요. 이제 기준이 시행령에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에 포함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자, 일단 먼저 되는 게 조문이 일정액이 먼저 나와요. 시행령에. 그런데 기준 금액을 먼저 봐야죠. 기준 금액은 11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그 보증금이 얼마 이하냐 그걸 정해놨죠. 그래서 개정 전에는 서울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있죠. 물론 이제 과밀억제 권역에서 서울시는 위에 있으니까 제외되겠죠. 그럼 요 놈 조심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 권역하고 같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출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가 있는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최근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는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이하야 되죠. 근데 광역시가 있고 안산시, 그다음에 광주시라고 되는데 이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를 말합니다. 파주, 이천, 평택 7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죠. 나머지는 이제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개정이 됐죠. 서울 같은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 그죠.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올랐죠. 과밀억제 권역하고 세종시 역시 뭐 지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이렇게 되죠. 1억 4,500만 원이에요. 광역시는 어때요? 안산, 광주시 포함해서 8,500만 원 이하죠.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00? 그러니까 외우기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 그 단수로 딱딱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졌었는데 500만 원이 붙었죠. 1억 6,500만 원, 1억 4,500만 원, 8,500만 원,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요 보증금 이하여야 되죠. 이하. 그럼 여기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예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이야. 또는 뭐 1억이야. 1억 4,500만 원 이하니까 1억 4,500만 원부터 그 밑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뭐 1억 3천도 되고 1억 2천도 되고. 어쨌든 요 중에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는가? 서울 같은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과밀억제 권역이나 세종시는 4,800만 원까지. 이것도 외우기가 좀 어렵죠. 5,500만 원이야?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4,800만 원까지 이렇게죠. 2,80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씩 올라갔죠. 500씩.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까지. 결과적으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씩 인상을 했죠. 1억 5천에서 1억 6,500, 뭐 1억 3천에서 1억 4,500, 7천에서 8,500, 6천에서 7,500까지 1,500씩 인상을 했어요.
이제 구법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까지냐. 이건 이제 500만 원씩 인상을 했죠. 5천에서 5,500. 4,300에서 4,800. 2,300에서 2,800. 2,000에서 2,500.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부분을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5, 145, 8575 이렇게 되죠. 165, 145, 8575. 165, 145, 8575 이렇게 그냥 앞머리 따서 숫자로 외우세요. 165, 145, 8575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55, 48, 28, 25. 55, 48, 28, 25 이렇게 되죠. 55, 48, 28,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있어요. 이 부칙은 이 개정법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 개정법 시행 당시 개정법이 공포가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는가를 규정하고 그때 그 이후 계약부터 개정법 시행 이후 계약이나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걸 보통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급표를 적용 안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이 시행이 될 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될 때 존속하고 있던 계약 여기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부칙이 그렇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3년 2월 21일 공포를 했죠.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저종료가 있죠. 10조 1항 및 11조. 10조 1항 및 11조가 뭐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0조 1항 요거죠. 5, 48, 2825. 11조는 165, 145, 8575 요거죠. 요거는 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할 당시, 그러니까 언제요? 2023년 2월 21일 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단서가 있어요. 이 령 시행 전에 그 해당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더라.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죠? 보통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보통 2년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11월 말 요때까지가 이제 주택임대차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2023년 2월 20일 존속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에요. 보증금이 1억 6천이었었어요. 2022년 12월 1일 계약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23년 2월 21일 개정이 됐고 요때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때 존속 중이잖아요. 그럼 얘는 개정 전에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개정됨으로써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죠? 1억 6천인데 그중에서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에 2023년 2월 1일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더라. 2월 21일 개정이 되는데 2023년 2월 1일 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시행 전 저당권을 취득했잖아요. 병이.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할게요. 얘가 있어요. 그러면 종전 규정에 따라야죠. 그럼 얘는 최우선 면제 받지를 못하겠죠. 그죠? 요거를 시험 문제 낼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출제 예상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시행 이유죠.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된 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소액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았다. 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디에 있었죠?
3호가 아니라 2호에 있었죠. 즉 수도권하고 똑같죠. 수도권은 기준금액이 얼마였어요? 8,500이 아니라 1억 4,500만 원이었었죠. 그중에 얼마까지?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5회 기출 문제인데, 그걸 수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의 보증금 1억 2천만 원, 1억 6천만 원. 그러면 2022년 10월 1일이니까 기준금액이 1억 5천이잖아요. 서울은. 그럼 얘는 최우선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법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간이 어때요? 1년으로 정했지만 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2년이잖아요. 그죠? 물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2년으로 보든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든 개정 당시 존속 중이잖아요. 그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023년 9월 1일 을은 갑에게 약정보증금의 20분의 1을 한도로 그 증액을 청구했으니까. 자, 주택임대차법 보면 보증금이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그중에 증액은 제한이 돼 있죠.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고요.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죠. 어떻게? 계약 후 1년 내는 증액 청구를 못하죠. 두 번째, 계약 후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이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 못하죠. 그런데 계약을 언제 했어요? 10월 1일이죠. 2023년 9월 1일 아직 1년 안 됐죠. 그러니까 증액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이. 2번 2023년 11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한다. 누가 임대인이에요? 갑은 을의 주택에 얘가 임대인이고요. 갑이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즉 임차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말까지를 주장할 수도 있고 2024년 9월 말일까지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23년 11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뤄 갑에게 주택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임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갑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임대는 주장 못해요. 3번 2023년 2월 1일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옮겼으니까 대항력은 상실되죠. 물론 동거가족은 그대로 두고 자신만 전출하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지만 동거가족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4번이 중요하죠. 2022년 8월 1일. 자, 계약을 언제 했어요? 2022년 10월 1일인데 2022년 8월 1일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근저당권을. 얘가 없었다면 갑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였으니까 서울이 1억 6,5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하잖아. 원래 1억 5천이었을 때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1억 6,500으로 기준금액을 상향을 하니까 얘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주택에 시행전 담보권자가 있다면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법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4번 틀린 거죠. 부칙에서 개정 시행령 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5번 2023년 3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주택을 양도했다면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해져 있어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될 텐데 특히 개정법과 관해서 4번 다시 한번 2023년 2월 21일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 기억해두면 좋을라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지문을 낼 거예요. 적용이 되되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그 전 담보권이 있다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출에서 이미 이렇게 여기 요 기출 문제 제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만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마든지 4번 같은 경우 개정법을 반영해서 출제가 될 여지가 아주 높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왜 개정이 됐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개정 전 법을 볼게요. 주택임대차법 3조의 2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했다. 요 임대차네. 갑이 세금 따위를 체납하게 되면 주택이 공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서 보면 사망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냐? 대표적으로 기존 임차인이에요. 기존 주택 임차인. 기존 주택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되었는지 차임이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3번 사망이에요. 근데 문제가 4항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최근에 깡통 전세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등기부, 주택 등기부를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 등기부에는 담보권 같은 것만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갑이 세금 따위를 체납했다. 이게 아주 문제예요.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냐 말이죠. 안 해준단 말이죠. 따라서 요 사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바꾼 개정법을 하나만. 또 하나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죠.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항고할 수 있지만 이걸 인용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겠죠. 임차권 등기를. 그 임차권 등기가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임대인에게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야, 네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임차권 등기가 될 거다라는 걸 채무자, 여기서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어떤 채무자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자죠. 그 반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민사집행법은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주임법에서 적용을 하도록 개정을 바꿨습니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개정 이후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이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아까 동의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동의해 주세요 하면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강제하게 되는 거죠. 또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즉 주택에다가 등기가 가능하도록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는 그런 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차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보면 그냥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봤던 어딨죠? 민사집행법 292조가 있죠. 여기는 민사집행법 292조가 없어요. 그죠? 91조, 93조, 91조 및 93조니까 92조가 빠져. 근데 요 92조 요걸 넣었죠. 91조와 93조를 준용하지만 92조자 3항. 요게 뭐죠? 아까 요거.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뭐를? 임차권 등기를. 그거를 싹 하나 넣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은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설됐죠. 임대인은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 확정일자 무효일 참여 보증금 등의 정보, 세금 납세와 관련된 정보, 이거를 제시해라. 보여줘라. 제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임대인이 동의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그럼 굳이 임대인이 제시할 필요는 없죠. 결국 이혼화시킨 거예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거나 그게 아니면 지가 직접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동의를 하거나 직접 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신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함으로써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납세 정보도 마찬가지죠. 동의함으로써,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개정된 주임법 규정 두 가지죠. 민사집행법 292조 3항 준용을 신설했고요. 요거는 있던 조문인데 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동의를 강제하는, 어떻게? 제시해라. 그게 싫으면 동의해라.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6개월의 경과한 날 10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죠. 10월 18일이면 우리 시험 볼 때죠. 다만 3조 27이니까 뭐예요? 아까 이거 제시해라. 신설조문. 이건 즉시 시행을 하죠. 그죠? 자, 출제 예상조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3조 27 개정규정. 제시해라. 동의하면 제시에 가름할 수 있다. 그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만 붙어줘. 시행 이후. 법 시행 이후. 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죠. 4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제시 또는 동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시행 당시 총달되지 아니한 등기명령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 법 시행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됐지만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예상지문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 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이 있다라는 사실, 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이겠죠. 송달되기 전에 한 등기명령의 집행 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틀렸죠.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해라.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할 때 동의해라. 이렇게 되겠죠.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동의를 받아라. 이건 그대로 있죠. 이건 그대로 있고 다만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제시해라. 제시하기 싫으면 동의해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미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동의를 받은 게 기본이고요. 대신 하나를 더 신설한 거란 말이죠.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2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집합건물의 소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꽤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부분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의 3에 보면 집합건물법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자의 의무 중에서 분양자는 공정증서로 공증이죠. 규약에 상한 것을 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참고해야 되는 게 하나만 있었어요. 284조 사항에 따른 표준계약. 자, 284조 사항에 따른 표준계약이 뭐냐? 볼게요. 284조, 28조, 28조 사항. 여기 있죠. 원래 28조 사항이 요거죠. 이게 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뭐예요? 시도지사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 사람들은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사항에서 법무부 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요게 이 구법은 사항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사항을 5항으로 뺐죠. 시도지사는 원래는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 보급해야 되는데 이 시도지사들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 보급해라. 그러니까 기존 사항을 이렇게 사항 5항으로 쪼갠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분양자는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마련 보급하는 표준규약을 참고해야 했지만 바꿨죠?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과 시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만들어놓은 지역별 표준규약이죠. 그죠? 지역별 표준규약. 요걸 참고해서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한 서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에게 줘라. 요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표준계약의 마련 주체가 누구냐? 과거에는 시도지사만이었는데 개정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시도지사는 그걸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계약을 마련, 보급하도록 이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축제인지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라고 되죠. 원래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은 아파트 복도개장 같은 공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5분의 4찬성 결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랑. 그런데 이걸 단서를 신설했죠. 콘도미니엄도 집합건물이죠. 여기에는 3분의 2 찬성.
단서를 신설했다는 거. 5분의 4가 기본이고 다만 콘도미니엄은 3분의 2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개정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가 있죠. 기존에는 관리는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관리인 자신의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을 바꿨죠.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누구예요? 임차인에게. 우리나라 집합 건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고하도록 추가를 했고요. 자, 2항 신설이죠. 전유 부분이 그 세대가 50개입니다. 100개가 아니고 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이게 뭐죠? 관리비죠. 그럼 이거 분담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뭐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아파트에서 내는 거 있잖아요. 수선 충당금?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죠. 어떻게? 월별로. 분기별로가 아니라 월별로. 모든 거래 행위입니다. 월별로 작성합니다. 그 장부를 그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 보통 12월 31일이죠. 그 날부터 5년간 보관해라. 이런 거 기억해라. 50개 이상, 모든 거래, 월별 작성, 5년 보관. 5년 보관 기산일이 언제예요?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이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는 누구일까요? 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겠죠. 관리비에 대한 이해관계인. 관리인에게 1항에 따른 사무, 보고자료, 2항에 따른 장부, 증명서류, 열람 청구. 이거 왜 그래요?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겼죠. 관리비 횡령하고 그 다음에 무슨 냉방 아파트, 뭐 냉동 아파트 뭐 이런 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런 거 관리 사무실에서 제대로 관리하는가? 열람 청구, 등본교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업무의 공정한 수정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4항, 5항은 이제 새로 개정해서 신설해서 들어간 건데 몰라도 됩니다. 자, 5번만 좀 봅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또는 아파트, 집합건물의 자치규약 있죠. 규약. 그래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민법의 위임규정이에요. 도급이 아니고요. 위임규정. 대리 아닙니다. 민법의 대리 규정 아닙니다. 위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26조의 5조 신설이 됐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했죠. 특별시장 등등등등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이러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 자, 50개 이상인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는 아까 뭐 했었어요? 이거. 관리비,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 자, 50개 이상 모든 거래행위, 장부 월별 작성,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5년 보관. 요 사람, 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썼냐 말이지, 관리비를. 제대로 썼냐, 이런 것들이. 그 26조에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약과 관련해서도 아까 확인했던 거, 원래 규약은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쪼갰죠. 누가 마련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여 보급해야 돼요. 이건 틀려요. 법무부 장관은 마련만 하면 됩니다. 마련.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마련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걸 참고해서 지역
지역별 표준계약. 지역별 표준계약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여기에. 그죠? 지역별 표준계약을 마련, 보급해야 된다. 사항, 오항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의사결정을 하여서 모이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었죠. 관리단 집회. 그 관리단 집회는 소집해서 결의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모이지 못할 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족수가 5분의 4예요. 그죠?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 5분의 4가 재건축 결의하고 똑같이 너무 의결 정족수가 커요. 그래서 줄였죠. 뭘로? 4분의 3으로.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 5분의 4가 아니고요.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련 집회를 소집해서 결의한 걸로 보죠.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요거는 4분의 3에서 좀 세분화시킨 거죠. 이런 것들까지 나오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을 정해서 관리단에 신고했다. 그럼 그 대리인이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참석 의결권 행사 이렇게 되죠. 이거는요. 2항에 있던 걸 3항으로 옮긴 거죠. 1항은 기본적으로 5분의 4를 4분의 3으로 바꾸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과반수 5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바꾼 거죠. 이제 특별한 거겠죠. 요거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넣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5분의 4가 4분의 3으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고 5분의 4죠. 근데 단서를 만들었죠. 콘도미니엄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이면? 3분의 2. 예전에는 그냥 5분의 4. 근데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3분의 2 이렇게 바꿨죠. 요거 단서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건물법에서 개정된 부분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예상 가능한 것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이라고 돼 있고요.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이죠. 몇 분이면 3분의 2죠. 전유분이 100개가 아니라 50개죠. 모든 거래 행위죠. 장부를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이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0개 모든 거래 월별 작성 5년 동안 이렇게 되겠죠. 암기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죠. 최근에 무슨 전세, 아파트 전세, 월세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사기 전세 같은 거. 거기에 맨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깜빡하기 쉽단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표준계약을 마련하도록 하죠. 그러면 4번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5분의 4 이상이 결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결의한 걸로 본다. 이걸 뭘로 바꿨다고요? 4분의 3으로 바꿨죠. 4분의 3.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인데 콘도미니엄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이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특별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세분화해서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법은요. 당해년도에 출제할 가능성도 높고요. 한 뭐 2, 3년 지나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올해 뭐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것들을 위주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출제가 가능한 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봤고요. 혹시 중간에 또 개정이 되고 우리 시험에 시행이 우리 시험 볼 때 법의 출제 기준은 시험 당일날 적용되는 시험 당일날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정된 법이 있을 때 그게 또 우리 시험에 영향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고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거 개정됐던 법에서 봤던 건데 이렇게 금방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거나 듣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번 들으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2023년 개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